심해에 보이지 않는 위협 잠수함. 은밀하게 이동하며 육지와 해상, 공중을 모두 공격할 수 있어 가장 강력한 전략무기 체계로 꼽힌다. 하지만 수중에서 운행하는 잠수함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면 그 위험은 수상함에 비해 치명적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미국 등 함정 건조 선진국에서 잠수함 건조 전에 미리 건조하는 함정이 있다. 바로 잠수함 구조함이다. (1990년대) 초 장보고급 잠수함 도입과 함께 우리 해군에게도 잠수함 구조함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1996년 해군은 국내 기술로 건조된 ASR-21 청해진급 잠수함 구조함을 취역한다. 북한의 비대칭 전략에 맞서 시작된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 시대. 그 막중한 전력을 완성하는 잠수함 구조함은 과연 어떻게 건조됐을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해군의 잠수함 구조함 건조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해군 전략교약 분야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김현규 제독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제독입니다. 반갑습니다. 해군에서 각종 함정 건조 사업에 참여하신 강희승 제독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희승입니다. 역시 오랫동안 해군의 다양한 함정 건조에 참여하신 분이시죠? 심희섭 제독 함께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심희섭입니다. 해군에서 왜 구조함이 중요한 함정인지 궁금한데 좀 대략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조라 그러면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재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해상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복잡한 해역입니다. 그래서 상선을 포함해서 어선은 수천 척에 달하고, 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입니다. 바다이기 때문에 해군 전력 또한 대단히 많은 전력을 운용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한 300에서 500척 가까이 우리 해군 함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함정들의 재난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를 예측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중 구조 전력, 수상 구조 전력, 이게 구조 전력의 핵심이 바로 구조함입니다. 이건 반드시 우리 해군이 갖춰야 될 필수 전력입니다. 그래서 구조함이 필요한 거고, 또 한일을 들어서 왜 해상이냐? 우리 통상적으로 이런 소리 많이 하죠. 인생의 항로라 그러잖아요. 왜 인생의 항로라 그랬습니까? 뭐 인생의 신장로길도 있고 인생의 철도길도 있는데 하필 항로다. 인생 사는데 그만큼 어려움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상이라는 것은 가다가 지금 처음에 출항할 때는 잔잔하지만은 가다 보면 언제 돌풍도 오고 파도가 높아지고 또 잔잔했다가, 그래서 인생이 사는 거하고 똑같다. 그런 어려움이 많다. 그러니까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조함은 해군 전력을 운영할 때 대단히 중요하고, 국민들을 지원하는 데도 대단히 중요한 전략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강희승 제독님,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수상함 구조함은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구조를 위해서 뭐 갖춰야 될 좀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예, 수상함 구조함은 잠수함 구조함하고 조금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단정이 있죠. 리포트 뭐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리포트나 단정을 이용해서 인명 구조도 할 수 있고요. 현측을 이용해서 또 인명 구조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박이 이제 침몰이 됐다 하면은 수상함 구조함이 이것을 인양을 해야 되는데, 우선 그 인양하기 전에 그 위치가 어딘가 위치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항만이라든지 또는 수로라든지 이런 데 어떤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장애물들을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해상에서 또 화재에서 선박이 발생되면 또 가가지고 또 화재를 진압하고 또 예인을 한다든지 뭐 그런 필요에 따라서는 수중 폭파 작업까지 이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다양한 일들을 이제 수상함 구조함이 해대다 보니까 장비들도 수백 가지가 되겠죠. 이런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스쿠버 장비, 표면 공급 잠수 장비라든지 이동용 혼합 기체 잠수 세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 장구가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개인 장구뿐만 아니라 그 잠수사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원 장비들이 만약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동용 잠수 시스템인데 잠수 설비라든지 챔버라든지 또는 뭐 각종 지원 장비들 또는 바지 선박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잠수 시스템들을 통해 가지고 좀 그렇게 되면은 잠수 헬멧 하면은 또 상당히 큰 잠수 헬멧이. 그런데 이 내용들이 좀 달라지죠. 수압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또 잠수사가 또 저 밑에 물 밑에 뭐 50m, 100m, 200m 막 내려가야 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려면 이동을 하는 그런 장비가 필요하겠죠. 또한 그 이동하는데 우리 이제 남산이 한 200m 좀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깊은 데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런 데는 바로 이동 수직 진회수 장비 이런 것들이 별도로 갖춰져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수상함 구조함과 잠수사들과의 어떤 팀워크 이것이 어떤 성공의 구조 작업에서 성공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심재동님께 좀 여쭙겠는데요. 이 잠수함 구조함은 어떤 것의 특징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이제 바로 이제 우리 강제동님께서 이제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이 수상함 구조함과 비교해서 보게 되면 뭐 큰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간단히 말씀을 드리죠. 잠수함 구조함은 그 침몰된 잠수함의 그 구조를 주임무로 하는 특수함정입니다. 그래서 조난된 그 잠수함을 갖다 인양하거나 또 깊은 바다에 그 침몰됐을 경우에는 인명 구조를 하는 그런 함정입니다. 근데 해군의 분류로는 전투 지원함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AS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ubmarine Rescue Ship이라고 부르고요. 수상함 구조함인 ARS와는 좀 구분이 됩니다. 근데 ARS는 Auxiliary Salvage and Rescue Ship입니다. 잠수함을 운영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잠수함 구조함 필요 없겠죠. 이 함정은 잠수함의 그 운영 심해까지 조난 잠수함의 선체를 인양할 수 있는 인양 체계인 심도의 인양 체계인 DDS라는 그 장비가 탑재가 되는데요. DDS는 Deep Diving System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인명 구조 장비인 심해 구조 잠수정 DSRV를 갖다가 그 탑재를 하는데요. DSRV는 Deep Submersible Rescue Vehicle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DDS는 심해 잠수인 포화 잠수를 갖다 가능하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용어가 어렵고 설명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요. 하여튼 포화 잠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대칭되는 거는 뭐 포화 잠수. 심해 잠수를 하려면 그냥 포화 잠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알면 되시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역사적 배경을 좀 잠깐 살피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강제동님.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구조함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 언제부터인가요? 예, 조금 전에 심재동님께서 잠수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결국은 잠수함이 자꾸 침몰을 하는 상황이 이렇게 자꾸 발생되다 보니까 이제 구조함을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1916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잠수함이 좌초되는 일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근에 지나가는 군함에게 지시를 했죠. 지금 잠수함을 구조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아무런 구조 능력도 없는 이 군함이 이제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구조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근데 뭐 그 잠수함이 자초될 정도면 그 파도가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조류도 있었을 것이고 이 배도 구조하러 하겠다고 했던 배도 그 자초가 되는 뭐 이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잠수함 구조 작전의 어떤 그 경험 부족에서 오는 아주 큰 손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인 1917년도에 이제 미 해군에서는 이제 구조함이 없는데 어떡하느냐. 그래서 급하게 소해 함정을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이제 구조함으로 써서 그 위에다가 이제 크레인도 좀 달고 스쿠버 장비들도 좀 갖다 놓고 뭐 이래 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구조함이 그래가지고 구조 작전이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처음에 우리 나온 것은 이제 나바조급 예인함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옵니다. 윈치라고 그래서 예인을 할 때 그 윈치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결국은 동력이 없는 선박들을 윈치를 통해서 예인하는데 대단히 좋은 잡아다니는데 대단히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만들어진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예인용 윈치가 아주 탁월하게 작용을 했을 뿐만 아니라 조금씩 이제 성공적인 잠수 작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1939년도인데 스킬러스함이 바로 진수가 되자마자 이제 시험 항해를 하고 있는 중간에 또 이제 사고로 해가지고 침몰이 된 것이죠. 그 75m 밑으로 침몰이 됐는데 다행히 잠수함 안에 우리 공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함수 쪽으로 사람들이 다 이동해 있다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고 바로 예인함 팔코남이 그 예인함이 이제 구조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챔버가 이제 처음으로 등장이 됐죠. 챔버를 이용해 가지고 계속 4회에 걸쳐서 내려가 가지고 75m 깊이 내려가 가지고 33명 전원을 구조하는 그런 성공적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구조함은 우리 미국의 어떻게 보면 해군의 가장 중요한 또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해군에 정식으로 이제 포함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었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아침, 일본은 하와이 제도 오하우 섬의 진주만을 전격 공습한다. 기습적으로 진행된 공습으로 10여 척의 주요 전투함과 180여 대의 항공기에 피해를 입은 미군. 가장 뼈아픈 것은 2,403명의 군인과 68명의 민간인 사상자였다. 그에 비해 일본군 희생자는 64명에 불과했다. 누가 봐도 일본의 대승이라고 볼 만한 상황. 하지만 이 공습으로 미 해군 전력을 초토화시키려던 일본의 계산은 빗나가고 말았다. 미 해군은 일본이 완전 침몰시켰다고 믿었던 전투함들을 구조함을 이용해 바다 밑에서 다시 건져 올렸다. 이어 신속히 파편을 제거하고 용접을 하는 등 복구 작업을 거쳐 10척 중 8척을 완벽하게 부활시켰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복구한 전력을 바탕으로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의 항공모함 4척을 파괴하며 대반격을 시작했다. 이후 미국은 일본군을 계속 밀어붙였고 일본 열도에 가공할 공습을 감행해 끝내 항복을 받아냈다. 제국주의 시대의 종말을 가져온 제2차 세계대전. 그 전세를 결정지은 태평양 전쟁 뒤에는 침몰된 함정마저 다시 부활시킨 구조함들의 활약이 있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은 잠수함 구조함 건조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강희승 제독님, 우리 해군은 이제 언제부터 이 구조함과 이 구조대를 운영했습니까? 이제 우리도 한국 전쟁이 당시에 이제 이렇게 구조함에 대해서 생각을 했지만은 사실상 구조함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니고 구조 요원들, 잠수 요원들이 먼저 만들어졌죠. 그래서 해남 구조대란 이름으로 해서 1954년도 8월달에 이제 창설이 됐습니다. 뭐 이제 변변하게 구조함이 없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전후복구로 해서 부산 항만을 소개한다든지 또는 뭐 여수 항만을 소개한다든지 뭐 이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56년이 돼서 미국에서 수리구조함이라고 이제 덕수함 R1 덕수함이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톤수는 뭐 4,000톤 대단히 큰 거지만은 사실상 상륙함을 개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스쿠버 장비도 있고 공작 기계도 있고 뭐 공기 압축기도 뭐 장비들은 있습니다만은 이게 상륙함인 것이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조함이 온 것은 이제 1962년도, 65년도 도봉함, 용문함 835톤 정도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은 크게 이제 구조함으로 명실공히 미국에서 사용하던 군함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1978년도 돼서 창원 구미함이 이것은 2,000톤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챔버도 있고요. 그래서 구조하는데 대단히 이제 좋은 시설들이 갖추어졌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1997년도에 평택 광양함이 이건 3,500톤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 우리 구조 능력들이 더욱더 신장됐던 것이죠. 지금 그동안 말씀드린 이런 군함들은 다 미국의 군원에 의해서 이렇게 사용하던 것을 이렇게 왔고 이제 기간이 너무 오래 사용한 거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명실공히 만드는 그런 군함 시대로 이제 그 뒤로 2000년대에 넘어가면서 형성됐다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6.25 전쟁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구조하면 또 필요하게 되고 미국의 군원을 받아가지고 62년도 또 80년도 초반부까지 이제 사용한 거로 지금 정리를 좀 주셨는데요. 김영규 제독님이 이제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구조함 사업을 처음으로 이제 기획하신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어떠한 이유로 이 잠수함 구조함을 도입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우리 해군은 창설하자마자 최초 전부 수상함 위주로 전력 운영해 왔죠. 미군으로부터 수상, 뭐 전투함 다 봤는데 그때 구조함 아까 강제독 이야기한 대로 그 당시에 들어온 것은 미 해군에서 운동하던 아주 성능이 부족한 구조함 실제 두 척 인수한 겁니다. 그전 것은 뭐 구조함이라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중 전력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잠수함 사고에 대비한 구조 전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국방부에 소외 제기를 했고 그 소외 제기를 해서 지금 오늘날 청해전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청해전함이 됐으면 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리 잠수함이 지금 꽤 많은 숫자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타고 있는 승조원들에 대한 자신감. 왜? 승조원 수중에서 작전한다는 게 대단히 위험하거든요. 빠지면 무슨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잠수함 승조원들이 바다 깊은 데 들어가서 작전하는데 야, 나를 구제할 실력도 아무것도 없다. 그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해군에서 수중 전력을 할 수 있는 구조를 할 수 있는 잠수함 구조함이 딱 버티고 있다. 심적으로 엄청나게 안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잠수함 구조함이 우선 사고 날 때 대비한 것뿐만 아니라 평소에 잠수함 승조원들이 안심을 하고 수중에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100% 완료할 수 있도록 그런 자신감을 부여하는 데도 대단히 공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수함 구조함을 기획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잠수함 건조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교수님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요. 교수님이 완전히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내가 모르는 것을 남한테 가르쳐 줄 때. 그건 자신이 없으니까 엄청난 부담, 심적 부담을 느끼잖아요.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해군은 수중 전력도 초창기 대단히 없었어요. 그다음에 잠수함 수중 구조함에 대한 지식도 전무한 상태예요. 우리 해군 누구도 다 몰라요.
그러면 제가 최초로 지금 잠수함 구조함의 ROC 작전 운영 요구 능력을 잡고 또 우리 심지도한테 배 이렇게 건조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TLR 함정 건조 기본 지침서를 제가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작성할 때 제가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확실하게 있을 때는 제가 하지만은 저도 전투함은 많이 탔습니다만은 잠수함 구조함에 대해서는 전혀 본 적도 없고 타본 적도 없고 잠수함 타본 적도 없고 제가 전투함 그러면 전투함의 실장들이 뭐야 레이더 그다음에 소나 유도탄 포 다 하지만은 잠수함 구조함에 어떤 장비를 실어야 잠수함 구조함이 되나 모르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심적 압박감 그러면 내가 그 작전 요구 조건이라든가 이걸 작성할 때 내가 작성한 게 진짜 맞는 거냐 이게 제대로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거냐 처음에 기획자로서의 저 기획적 플래닝이 뭐냐라면 사실 지침을 두는 문서 아닙니까 따지면 정책 지침 엄청난 심적 부담 나오죠. 그래서 그 당시 그 고통은요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이야기하면 거기 뭐 랜스니 시멘트 건이니 뭐 심해 잠수함 아까 DDS니 PTC니 또 DPS 뭐 다이나믹 포지션 시 이걸 실어야 되겠다. 이런 걸 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정보 자료를 수집한 것은 엄청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뭐 세계 저널이라든가 또는 제이슨 파이팅시 또 그것도 부족해서 무관을 통해서 자, 그 선진 해군에 있는 잠수함 구조함에 대한 자료 좀 수집해갖고 좀 주라. 그런데 거기도 안 돼. 왜냐? 잠수함이 전략 무기 아닙니까? 전략 무기 각군 선진 해군에서 잠수함 자료에서 완전히 입 딱 다 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잠수함 구조함 함정 건조 기본 지침서를 작성할 때 얼마 동안 연구를 했느냐? 2년 동안 우리 아까 수상한 구조함 우리나라 2척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진짜 바닥에서부터 함교까지 3번을 훑었어요. 그런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그래갖고 잠수함 구조함 몇 함정 건조 기본 지침서를 작성하게 됐던 겁니다. 작성해놓고 회의 다 하고 나서 회의 옆쪽이니까 그때 또 미비한 점이 나오죠. 물론 그 당시에 우리 심재덕도 저한테 조언도 주고 다 했지만은 참 그런 데 대한 그 고통이 대단히 심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비단 이 잠수함 구조함의 개발사만 다룬다고 하더라도 이 새롭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던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 좀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많이 했기 때문에 또 기획하는 과정에서 또 그 담당자로서의 고통 고뇌가 또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진짜 어려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재동님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이제 국내 첫 이 잠수함 구조함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 또 거기에 또 참여하시게 됐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 잠수함 구조함을 그 착수하는 그 당시에는 조함실을 갖다가 확대 개편을 해가지고 1991년 1월 1일 소장 지휘부대인 그 조함단을 갖다가 그 창단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후에는 1995년에 상세 설계와 잠수함 구조의 상세 설계와 함 건조 그 후반부에는 대우중공업에서 이제 건조 시제업체가 결정이 돼서 만들고 있는 중에 후반부에 제가 건조 수석 감독관으로 참여를 해서 그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런 그 건조 과정에서 아주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이제 있는데요. 심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해. 그냥 우리는 지금 뭐 심해 잠수를 한다, 뭐 심해 그 조난 뭐 잠수함을 어떻게 한다,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쉽게 하는데요. 이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심해라는 것이 우리가 10m만 생각을 해도 10m의 사람 이 한 사람한테 걸리는 그 압력이 그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그 약 1톤, 10톤 정도를 갖다가 보는 거거든요. 사람한테 걸리는 저 힘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뭐 몇백 메다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몇백 메다를 얘기한다면 그 힘은 엄청난 거죠. 그 사람이 직접 거기를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죠. 들어가면은 그냥 즉사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생물들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살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살고 있잖아요. 사람을 그러니까 잠수사를 그 수백 메타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 장비가 그게 DDS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DDS가 그래도 핵심 장비고요.
또 아까 인명 구조를 하는 건 DSRV를 말씀드렸고요. 아까 김명진 대통령께서 행간 중에서 이제 DPS를 또 말씀을 하셨어요. PTC. 다이나믹 포지션 시스템 아, 먼저 DPS. 그걸 DPS. 말씀하셨는데 그건 자동 함의 유지 장치로 그건 뭐냐면 조난 잠수함의 그 위치를 갖다가 우리가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찾았다고 해도 그 위치를 계속 키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배가 구조함이 그 위치를 딱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DPS입니다. 그래서 잠수함 구조함에는 그 세 가지 중요한 장비가 있는데 그게 DDS, 다음에 DSRV 인명구조, 하나는 DPS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운전 그 과정 중에서 물론 설계하는 과정에도 반영을 하는 게 어렵지만 어려웠던 부분이 이 핵심 장비들의 성능을 갖다 확인하는 그 과정이 가장 그 어려웠던 겁니다. 사실 DDS는 심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해군의 핵심이 들어갈 수 있는 잠수사가 우리나라에는 그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서 우리는 그 영국에다가 그 훈련을 갖다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 특수전부대 그 요원들을 거기에 그 훈련을 갖다가 그 의뢰를 그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막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장비를 성능을 확인하려면 그 깊은 심해까지 들어가 봐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갈 사람이면 또 어떻게 확인해? 장비를 확인하려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 잠수함을 테스트 그 요원으로 쓸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 잠수사들은 아주 중요한 우리 전문 요원이지 않습니까? 돈도 많이 들여서 양성을 한. 근데 그 사람들은 타 시스템이 갖춰진 장비를 운영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은 거지 테스트를 하는 테스트 요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요원들이 실제 이 테스트에 기꺼이 참여를 해가지고 아주 그 제대로 그 시험을 무사히 그 끝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심도까지 그 가감압을 하려고 그러면 일주일 이상이 그 필요합니다. 심해에서 사는 물고기처럼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갑자기 이렇게 뭐 약을 먹여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해서 그 챔버라는 그 압력 그 용기에서 계속 압력을 가하면서 또 쉬고 먹고 또 쉬고 또 압력을 가하면서 이렇게 가도 한 일주일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시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잠수를 하는 거를 아까 말씀드린 포화 잠수라고 합니다. 세츄레이션 그 다이빙이라고 지금 부르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비포화 잠수는 인간이 심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얼마를 얘기하냐면은 한 맥시멈 100m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 이때 이렇게 잠수를 하는 거는 가감압이 그렇게 필요하지를 않고 실제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이걸 갖다가 뭐 바운스 다이빙이라든가 또는 뭐 난 세츄레이션 뭐 다이빙 이제 이런 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을 하거나 설계를 하려고 하면은 잠수함 자체도 잘 모르고 또 이런 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공부를 해가지고 사실 아무도 모르니까요. 공부를 해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또 미 해군에서 하고 있는 미 해군의 그 교리 NWP-14라고 그걸 막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토의를 해가지고서 어떤 그 그림을 막 그리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운전 과정에서 그 DDS가 그렇게 이제 어려웠고요. 또 하나 이제 뭐냐면 DSRV는요. DSRV라는 것은 심해 잠수함이 조난됐을 때 인명을 구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상 시험 잠수함이 있어야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지금 해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종맘을 갖다가 선택을 해가지고 좀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이제 거기 들어가서 사실 그 깊은 바다에서 DSRV가 도킹을 해서 해치를 열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상당히 좀 꺼려 하고 있지만 사실 전체를 위해서 우리 해군의 그 잠수함 구조 전력을 위해서 모두 작동 상태를 갖다 확인을 했던 그런 그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어려웠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여러 점 좀 많이 좀 말씀해 주셨는데 갑자기 궁금한 게 그래서 결국 그 시운전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그 시운전을 안 하게 되면은 배가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건조.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서 다 완료가 된 겁니다. 네.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또 고생을 하신 끝에 이제 완성된 이제 청해진함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함정에 대해서 오늘 두 분 패널들의 이제 평가를 한번 좀 듣고 싶은데요. 뭐 이게 훌륭한 장점도 있을 테고 또 나와서 또 운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또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좀 모아서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우리 그 김현규 제도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장점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요. 예. 제가 처음에 아까 기획 단계에서 아까 잠수함 구조함 능력만 가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 멀티롤 퍼포스를 해야 되겠다. 다목적 구조함으로 우선 건조됐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교수님께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조선 능력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세계 최고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 그래서 우리 청해진함이 건조될 90년도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조선 기술로 갖고 건조된 훌륭한 배입니다. 능력을 고루 갖췄습니다. 그래서 수상함 구조함 능력도 갖고 있고 잠수함 구조함 능력도 갖고 저희들이 완전히 그걸 전력화한 다음에 미 해군들이 우리 청해진함을 탔어요. 타고 깜짝 놀란 겁니다. 야, 이렇게 훌륭한 배가 있나. 자기들도 이런 구조함을 못 가져봤다. 예. 그래갖고 감탄하고 내렸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뭐 일본, 러시아, 그다음에 호주, 이태리, 영국 이런 해군에서 우리 해역을 지나갈 때 한국에 있는 청해진 잠수함을 포함해서 해외 합동 연합 구조전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꽤 많이 했어요. 바로 그것은 우리 청해진함의 대단히 우수한 능력을 그 세계 각 해군에서 대단히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아까 그 심해 잠수 이야기 잠깐 우리 심재도 이야기했는데 심해 잠수 300m가 심해 잠수한다면 그건 어떤 수준이냐? 뭐 무게가 아까 뭐 30 뭐 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아까 DDS 시스템에서 300m 수심까지 내려가도록 사람을 가압을 시켜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300m 수심에. 그러면 우리 핏줄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공기 방울이 전부 300m 수심에 맞도록 가압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런 공기 방울이 완전히 축을 하고. 그래서 300m 수심에서 작업을 하다가 그걸 바로 그냥 기온으로 끌어올린다. 폭발해 버립니다, 사람이. 그 정도로 심해 잠수가 어렵다는 걸 예. 아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2004년도에 저는 이제 해군에서 전역을 하고 나서 2004년도에 국방부 연구원으로 있는데 내 방에 앉아 있는데 그때 우리 심재도 그때 아마 시운전을 하면서 그때 2004년도에 300m 수심 최초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해군이. 거기서 성공을 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제가 TLR 작성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제 자리에 앉아있던 연구원으로 있을 때 제 앉아 벌떡 자꾸 만세를 했어요. 그때 그 기쁨, 자부심. 야, 이제 우리 해군이 명실공히 잠수함 구조 능력을 가진 잠수함 구조함을 완료했다. 전력화 완전히 끝났다. 그때 저 기쁨은요, 말할 수가 없죠. 아까 제 무지 상태에서 제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건 진짜 지금도 가슴이 뛸 정도로 기쁩니다. 네. 예. 또 그러면서 또 혹시 아쉬운 점은 없으셨어요? 아쉬운 점은 이제 아까 뭐 심재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DSRB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저는 아까 문풀 해도 되고 풀문 해도 되는데 거기에 더 좋은 DSRB 이런 걸 했는데 그 당시에 DSRB 최고의 좋은 거 하니까 돈 예산 문제가 걸리지 않습니까? 참 거기에 대한 그 내가 갖고 더 좋은 장비를 실어야 되는데 그걸 못 실었던 것이 대단히 아쉬움이 지금도 남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이 다음에 우리 후배들의 몫이죠. 더 발전시켜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심희섭 제도께서. 예. 이 잠수함 구조함은요, 이 다른 그 전투함하고 이제 다르게 잠수함에 이제 임명하고 선체를 구조하기 위해서 이제 해군에서 그 만든 그런 함정인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초로 도입된 장비가 굉장히 많았죠. 방금 말씀드린 뭐 DDS, DSRV 등도 있고요. 이런 그 장비가 제 성능을 다 그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연동 체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시잠의 그 어떤 시행착오로서의 시행착오는 많이 발생을 했지만 시운전까지
사실 조선소 및 해군 관계자들의 그 노력으로 큰 그래도 지금 보니까 큰 어려움이 없는 거죠. 큰 어려움이 없이 적기의 그 시간 내에 건조된 함정이라는 거, 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잠수함 구조함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최초의 그러니까 그 300m 유인 심해 잠수를 실시 그 할 수 있는 그 장비를 갖추게 되는 거고요. 또 실제로 우리나라 최대 그 심도의 잠수 신기록을 세웁니다. 아까 김영규 제독님 그 말씀을 하셨듯이 이것은 그 포화 잠수 체계인 DDS를 이용했다고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런 것을 갖다가 그 성공함으로 미국, 일본, 뭐 또 주변에 그 중국 등 주변국들하고 대등한 그 수준의 그 해난 구조 수준을 갖다가 보유할 수가 있었죠. 그 실제 뭐 굳이 뭐 이제 이런 거에 아주 이해를 할 수 있는 좋은 외화가 하나 있는데요. 외화. 그러니까 영화가 있는데요. 며칠 전에 그걸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거에 누가 보면 금방 이해를 할 텐데 찰턴 헤스턴 그 주연하는 위기의 핵 잠수함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원작은 이제 그레이 레디 다운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영화에서 보게 되면은 인명 구조 그 심해에서의 거기에 이제 그 깊이는 안 나옵니다. 그게 한 뭐 300m 이상이 되는데요. 그거는 DSRV 운영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갖다가 그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충돌에 의해서 그 조난 후에 통신이 두절되고 또 바위들이 막 그 뭐 낙하하고 이게 그때 그 승무원들의 그 불안하고 공포로 막 울부짖는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그 더 지날수록 이제 절망하고 막 이런 그래서 그런 공포를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구조 가능성을 갖다가 이런 상황에서 구조 가능성을 승조원들에게 줄 수 있다고 그 판단을 생각을 하면은 잠수함 구조함의 그 성능, 잠수함 구조함은 정말 대단한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아까 김인규 제독님이 뭐 여러 가지를 그 자신감, 뭐 사기고치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굳이 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을 갖다가 꼽으라고 하면은 인명 구조 장비인 DSRV가 A 프레임으로 진수를 갖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뒤에 후갑판에서. 그래서 이게 해상 상태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제한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해상 상태에 따라 가지고서 잠수함 구조가 제한된다는 그런 얘기들이죠. 그 인명이.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에도 좀 고려를 했던 게 그 해상 상태에서 제한을 덜 받는 함 중앙의 하부에 문풀에 의한 그 진수 체계를 갖다가 갖추게 되면은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은 그만큼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배가 굉장히 커집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당시로서의 최선책을 갖다가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VCR 영상 잘 봤습니다. 강제동님,
근데요, 이 잠수함 건조함이 완성됐다고 해서 이 그 잠수함의 구조 능력이 다 갖춰졌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계속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심해 잠수로 들어가서 구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또 구조원 자체적으로 이 신변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위협적인 요인으로 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해난 구조에 있어서의 이 또 다른 어떤 능력이 또 갖춰져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이 그 운용할 수 있는 요원들, 특히 이제 청해진 함에 들어가서 구조할 수 있는 요원들 어떻게 선발하고 어떻게 이 교육을 시켜나갑니까? 네, 이제 잠수함이 우리나라에 90년대부터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잠수함 구조함을 이제 건조를 계획을 세우고 이제 곧 나와야 되겠는데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개인 잠수사들의 어떤 능력은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이게 문제였죠. 그동안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는 기술은 결국 수상함 구조함들의 어떤 잠수사 요원들의 그 능력은 이제 충분하게 갖춰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은 잠수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거 해주시죠. 조금 전에 두 패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심해 포화 잠수 어떤 그 능력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아까 DDS도 말씀하시고 DSRV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것도 결국은 조그만 잠수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잠수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심재도님께서도 영국에도 사람을 보내고 하셨다 했는데 영국, 미국 많이 쫓아다녔죠. 그래서 수십 명의 국의 위탁을 어떻게 보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심해 잠수 능력이라든지 DSRV 조작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고 또 이제 국내에서 들어와서도 그 잠수함 구조함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아주 훈련을 강화시켰습니다. 이제 결국은 그 우리 잠수함 구조함이 탄생될 때는 그것이 잘 맞아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이제 바로 뒤에 이제 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잠수함 구조함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궁금해지는데요. 이 청해진함이 해군에 배치된 이후에 어떤 활약을 했는지 김재동님 어떤 활약을 했습니까? 뭐 북한 잠수함 우리나라 침투했다가 동해에서 빠졌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건져 올렸고 그다음에 또 특히나 다대포 앞에 저 남해 쪽이죠. 153m인가? 거기까지 간첩선이 반 잠수정 간첩선이에요. 그게 침몰됐어요. 그걸 청해진함이 없었으면 건져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 청해진함이 있었기 때문에 153m까지 들어가서 잠수사들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그대로 건져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 건조했을 때 세계 해군에서도 깜짝 놀랐어요. 그다음에 연평해전 할 다음에 우리 배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배들 할 때 우리 청해진함이 바로 지원되고 가서 다 우리 윤영함 꽃승 때 다 건져 올린 겁니다. 그럼 청해진함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런 걸 할 수 있죠. 대단히 지원하고 역할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청해진함 건조한다. 예. 네. 지금 이제 다대포항에서 또 그다음에 이제 연평해전에서 지금 활약상을 좀 주셨는데요. 강재동님 혹시 뭐 더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98년도 그 다대포함 그거는 참 우리 세계에서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래서 그때 간첩선이 이 반잠수정이다 보니까 잠수정 성격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주 깊은 바다에 빠졌는데 하필이면 그게 동계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동계절이 되다 보니까 이 추위와 또 그다음에 또 거기에 또 조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결국은 작업을 하면서 성공은 했습니다. 성공을 해서 세계가 깜짝 놀래고 우리 한국 해군이 잠수함 구조함을 건조하고 그 뒤에 2년 만에 이렇게 성과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이 있었죠. 뭐 그 뒤에도 우리 이제 잠수함 구조함의 어떤 능력들은 전 세계가 다 인정하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김영규 제도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우리 군함이 뭘 중심으로 특히 한반도의 해역은 상당히 이 해양 환경이 대단히 복잡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만약 그 인정을 받으면은 어디 가도 전혀 문제 없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특히 연합훈련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의 해군에서 이렇게 참여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 이제 할 텐데요. 이제 오늘 이야기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그 잠수함 구조함에 관련돼서 못다한 말씀 또 이게 일화와 더불어서 이제 차기 잠수함 구조함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심재도께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완성되기 전에 조금 바라고 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 바람 이런 부분들 좀 정리해서 좀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희승 제도께서 시작해 주시죠. 예, 저는 그 인원 우리 잠수 요원들 인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구조함에 아주 성능이 우수한 구조함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결국은 사람이 그 밑에 내려가서 작업하는데 그 인원이 적절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해양은 계속 더욱더 복잡해지고 해양 사고의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박의 숫자도 과거와 달리 대단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런 역할들을 누군가 해줘야 되겠는데 그 역할들을 우리가 심해 잠수사 또는 구조함들이 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잠수 장비들이 계속 좋은 장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배치가 좀 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해군에 좀 설명해야 될 요소가 이제 우리 UDT, SSU 이런 전력인데요. 결국은 UDT도 있고 SSU 이거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일반인들이 UDT도 있고 SSU 있으니까 너희들은 상당히 인원이 많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 임무는 대단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UD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부대에서 적 해안에 침투를 해서 후방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지만은 이 SSU 심해 잠수는 물 밑에서 작업을 하는 그런 아주 임무가 전혀 다른 역할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SSU 심해 잠수 요원들을 미리 이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지만은 그 어떤 기술의 축적이거든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은 그 십수년간 그런 곳에 종사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심재도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계속 이제 더욱더 깊은 바다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측면도 있을 때 특히 잠수사 요원들이 지금은 좀 너무 좀 적은 편이다. 좀 더 확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김영규 제도께서. 제가 앞으로 잠수함 구조함에 대해서 제가 사실 3파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예. 참 무지한 상태에서 만들어갖고 청해진함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할 최초에 기획할 때 그 아쉬움은요. 뭐가 제일 문제였으냐. 예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내가 지금 만들고 싶은 배를 아까 심재도 몸풀 시스템이나 큰 배 6,000톤급 또 아니면 잠수함 텐더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했는데 그때 저는 좀 부족한 실력이지만 갖고 싶었죠. 또 저널을 보면 나오니까요. 그러나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대단히 참 제한된 예산 속에서 최선을 다하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좀 아쉽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예산들이 충분히 되고 그러면은 또 우리 후배들은 지금 잠수함 구조함 청해진함을 보면서 또 일반 지식도 이제 충분히 습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할 때보다 더 전문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진짜 함정 건조 기본부터 훨씬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서 훌륭한 배가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고 아까 강제독이 아까 이야기하는데 그 심해 잠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심해 잠수 장비만 있다고 그래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거의 요원들 훈련이 대단히 요구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심해 잠수가 불가능합니다. 내가 한데 어떤 데는 심해 잠수 장비를 갖고 있으면서 운영을 못 해요.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해군한테 바라고 싶은 것은 미래 진짜 요원 양성을 필요해서 훈련도 대단히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완벽한 심해 잠수 능력을 갖추면서 우리 해군이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 수중 전력이 발전해 갔습니다. 그게 바람입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 못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다양한 해난 구조 장비를 개발하고 또 획득한 이야기, 특히 이제 통영함을 비롯한 이 수상함 구조함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은요,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